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예쁘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학자 하승우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감독해 이번에 공공성의 경로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2회를 못 올렸는데 오늘 내로 가능하면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테마는 원래 리스트상에는 무상교통에서 교통 부분으로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원래는 의료 보건 쪽으로 이제 그 설정되어 있었던 책이죠.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 의료라는 이따만큼 보이십니까? 네, 제 얼굴보다 큰 책을 다 저는 읽지는 않았고요. 이 중에 원래는 이제 공공성 책 세상에서 나온 비타 액티바 시리즈 하승우 선생님이 쓰신 공공성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각 부문별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이 공공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가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서 잘 또 설명을 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책을 세 번째로 좀 땡겨서 같이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하승우 선생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짠! 이제 공공성 논의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어쨌든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 큰 덩어리로 봐왔는데 이걸 약간 이제 좀 쪼개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너무 정답처럼 얘기되는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시기. 그러니까 뭐 지난번 책에도 보면 이제 어쨌든 뭐 흔히 뭐 선별복지, 보편복지 이게 마치 주요한 대립각으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국가에서는 선별복지랑 보편복지가 같이 병존하는 되게 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어 있는, 한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된 건데 자꾸 이걸 떼서 보다 보면 마치 하나의 정답안만이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어쨌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그냥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지 정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한 설계, 뭐 한국 보면 뭐 로드맵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로드맵은 그냥 지금 현재 로드맵 논의되는 것들은 그냥 시간 순서에다가 재정 그냥 붙인 정도이고, 사실 그게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지난번 책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김창혁 쌤의 건강의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라는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저는 이 책이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조금 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의 층위를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이제 서로 상충되는 면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공자, 생산자의 입장에서의 공공성, 가령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과 이런 것들의 공공성하고 이용자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 가령 우리 지역에도 뭐가 있으면 좋고, 이 중에 의료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게, 가령 24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쪽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침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냥 개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공공성의 지점인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찌 보면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김창혁 쌤은 여기서는 되게 좀 사실 저는 의료나 이쪽에서 레짐이라는 걸 가져가는 경우를 좀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이제 건강 레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좀 어쨌든 이 책의 약간 장점이자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다시피 레짐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보통 설명하는 방식이 구조와 행위 이렇게였다면 레짐은 사실은 이제 뭐 규범과 문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 액터들의 행위자들의 조금 성향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한 영역적인 이제 보건 영역 이것만 봐서는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포착할 수 없고 결국은 조금 더 넓은 체계를 봐야 되고 뭐 김창일 쌤은 조금 고전적인 틀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시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삼분법 틀을 다시 가져와서 어쨌든 사회경제체제의 성격을 규명해야지 공공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나오는 거지. 그냥 의료 영역만 떼가지고 보건 영역만 떼가지고는 파악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점도 어쨌든 간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책에서 이제 드러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강 레짐이라고 하는 걸 조금 저희가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건강 레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보는 쪽으로 이제 다른 영역으로 저는 이제 확장시켜서 전문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도 보면 어쨌든 이 책에서 4부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료 영역이 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조화됐는가를 보면 결국 어쨌든 미군정 시기에 보건소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제 이게 민간과 공공이 분리되고 예방과 치료가 분리되고 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구조화되었고 어쨌든 의료보험 체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의료 수율이 높아졌는데 공공 영역을 그거를 감당할 생각이 없고 그냥 계속 발전국가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성장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결국 민간 영역이 그걸 채우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이 민간 영역의 주도력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이제는 공공이 개입해서 뭔가 전략을 쓰려고 해도 이미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의료, 읽으면서 사실 의료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교육도 비슷한 거죠.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 국가가 교육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 뭐 사립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거고 뭐 사립학교들의 어쨌든 교육의 공공성이라고 확보해야 되니까 사립학교들의 이제 공급 교육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뭐 지금이 그러면 정부가 이 재정 투입,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육 영역이라고 하는 걸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했어요. 제가 볼 때 이미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점전도 뭐냐면 이미 민간화되고 이렇게 시장화된 영역이라고 하는 게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 부문이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 전략을 짤 때 어쨌든 개입 전략이 되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면 뭐 스페인 이번에 코로나 때 한 것처럼 뭐 전면 국유화 형태 이런 식으로 갈 거냐 해서 그것도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랬을 때 어떤 식의 한국과 같은 이 시스템을 경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교육도 그렇고 뭐 복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다 민간의 영역에 맡겨져 있는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에너지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 같은 걸 봤을 때는 뭐 중에 경로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한국 사회가 힘이 강한 걸 보려면 아까 이렇게 약간 레짐이 저는 한국 사회에 조금 적용할 때 흥미롭다 싶은 건 어쨌든 이 경로 의제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번 총선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 표제도 사실 뭐 이게 제도 자체가 뭐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이런 뭐 어떤 제도를 가져오든지 간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우리식대로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가져와도 여기는 이렇게 틀고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가져오면 여기서 이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적용된 실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어쨌든 뭐 그냥 이거는 뭐 구성원들이 행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누적되어 왔던 제도적 관행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뭐 이 구조 자체가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건드리지 않고 일종의 임시방편으로 접근했을 때 이 기존의 관행화된 구조가 전혀 안 바뀌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 그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해서 이 책은 어쨌든 뭐 국가시장 시민사회라고 3부를 본다면 결국 이 민간 영역에 미치는 방법은 어쨌든 뭐 국가를 움직이는 방법
국가가 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기존에 주로 사회운동 영역에서 많이 요구해왔던 건 뭐냐면 일종의 공적 소유를 늘리는 방식. 뭐, 가령 이번에 코로나도 보면 결국 이제, 지방 공공의료를 늘려라. 근데, 문제는 그죠. 그냥 의료 수를 늘리는, 일종의 공공의료원의 수가 늘어나면은 의료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냐. 했을 때, 어쨌든 이 책은 그렇게는 접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적 소유의 확대가 공공성을 보장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공공성이 강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적 소유 말고 뭘 넣을 거냐 해서 어쨌든 이 책은 또 한편에 이제 공적 주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파악할 거냐. 국가로 볼 거냐, 뭐 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시민단체로 볼 거냐, 사회운동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이쪽 비영리 기관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지 선택지가 있다 보는 거고, 또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게는 그 각각의 공적 주체들이 발생시키는 일종의 이제 공적 지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유는 민간이라 할지라도 그 민간이 움직이는 방식이 일종의 공공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사실은 소유는 민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공성으로, 물론 뭐 이 책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다. 공적 소유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 되게 힘들긴 하지만, 뭐 어찌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민간화된 영역의 큰 부분에서 그냥 공공화된 소유의 포션만 늘리는 것만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약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의료지만 일종의 공적 지배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득권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공공화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거냐.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주요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공공 레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한편에 어쨌든 이게 저는 이 책을 보셔도 이제 의료 같은 건 잘 몰라, 뭐, 의료도 그냥 뭐, 의료원이나 이렇게 이제 개별 의료 체계만 봤었는데, 이 책을 보면 좀 들었던 고민이, 그러니까 뭐,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보통 공공성에 대한 많이 비판적인 시각들이 보면, 뭐, 여기도 보면 뭐, 영국의 NHS 예를 하면서, 결국 관료화 되거나 질이 떨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화가 되면 당연히 질이 상승할 거라고 이제 전제하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질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 혹은 뭐 효율성의 기준은 뭘로 잡을 거냐, 이거는 또 이제 이 자체가 공론화의 주제가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 책에서 약간 드러내고 있는 건 어쨌든 각 영역별로 보면 전문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뭐 의료 보건 체계의 공공성을 할 때도 가령 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전문성, 혹은 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관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통제 장치나 혹은 조절 과정을 마련할 거냐. 그리고 뭐 특히 의료나 보건 영역에서 보면 어쨌든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원하는데, 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되게 각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고, 뭐 그거를 그럼 다 확보해주기 위해서 할 거냐 해서 그건 아니라 뭔가 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좀 이렇게 사회적인 필요를 정의하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는 보면 이제 이런 공론장도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들이 이런 공적 필요를 지정해주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이미 자기의, 그러니까 일종의 공적 지배를 확보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뭐 그랬을 때 일종의 충족되지 않는 필요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떤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예측할 거냐. 진짜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들도 약간 던진다는 점에서 약간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육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가 열리는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은 토론회가 열리는데, 대부분 다 보면 그냥 국회에서 열리는 거나 단체에서 보면 대부분 다 약간 보면 이렇게 일단 멤버들의 겹치기 지련돼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다 대부분이 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토론회가 열리면 그냥 다 교수와
각종 전문가들이 그냥 쫙 나와가지고 이 주제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 뭐 저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걸로 공론화가 끝난 거냐, 약간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거두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공론화, 토론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뭐 이 문제는 이게 심각하니까 이런 답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해법을 이제 그런 토론에 제시하는 건데, 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충분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정작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목소리는 누가 어떻게 반영하는 거냐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실제 코로나의 피해자들은 사실은 뭐 여기서 보면 거의 이제 의료 대상화되어 있는 거고, 이 책의 관점을 본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 이 질병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뭐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그냥 일종의 전문적인 치료의 영역으로만 다뤄지는 뭐 그런 기사도 없어. 그러니까요. 기사. 그러니까 이게 있다 보면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런 주요한 사회 의제로 되느냐에서 약간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책은 되게 많이 남발하는데, 그럼 그 대응책을 실제로 혹은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확보되는 거냐. 그냥 그렇게 토론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조정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면 그 부분에 일종의 공적인 책임성이 담보가 되는 거냐 했을 때 약간 저는 또 우리 사회에서 그게 되게 모호하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한 가지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책에서는 의료를 자꾸 분리된 영역으로 보지 말고 일종의, 그러니까 가령 뭐 교육이나 노동에서의 공공성이 확보되면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같이 동반하게 확보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의 공공성만이 중요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책에 제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영역별로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건, 교육, 노동 이렇게 영역별로 보다 보면 서로 너무 많이 겹치는 지점이 있고, 뭐 건강한 노동 뭐 사실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자꾸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국가, 지역, 기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고 약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 계속 어쨌든 간에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국가의 것도 필요한데, 결국 뭐 거버넌스든 뭐든 이게 작동하는 공간들은 지역적인 거, 그리고 어쨌든 이게 삶의 필요가 겹쳐져 있는 구체적인 것도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어쨌든 이 책의 그러니까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이 작동한 또 기관의 공공성은 다르다라는 점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관에서 작동하는 공공성이 또 이거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확보돼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서 약간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시절에 보면 그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급속하게 민간 영역을 공공화하려고 하면 분명히 반발이 일 것이다. 실제로 이제 저희 다음 주에 볼 대중교통 영역을 보면 실제로 자본이 되게 대대적으로 반발해왔던, 뭐 파업하기도 하고 버스는 뻑하면 버스는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했는데, 베네수엘라 사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쨌든 차베스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업주들이 자본 파업을 했을 때 국가가 기업을 바로 공공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가 50을 대고 그쪽에 노동자들이 50 정도의 혹은 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해서 일종의 이제 뭐 민간 합작 회사처럼 만드는, 그걸 이제 거기 퀘스티옹이라고 불렸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해서 실제로 되게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작은 뭐 소기업만이 아니라 되게 대기업들 몇 개도 그렇게 퀘스티옹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해석이 갈려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정말 저거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기도 보면 계속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좀 알고 싶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전환되면서 이제 일종의 그 노동자 이사들이 다 일종의 이제 이사회를 하면서 이제 경영을 담당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퀘스티옹을 했던 기업의 포션이 좀 늘어나면서 여기 자체가 약간의 또
그 독자적인 이해관계화되는 현상,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료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의 전략을 쓴다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형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실제 그게 작동하는 기관에서의 공공성을 다 확보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는 전제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 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 책의 장점은 기존에 되게 큰 덩어리를 묶어왔던 공공성 논의를 좀 이렇게 층위화 만들고, 이 층 간의 대립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드러내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렇게 섹터화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종의 너무 정답처럼 얘기되는 거죠. 설철쌤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기사 했는데, 어쨌든 그린 뉴딜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섹터화 속에서의 정답처럼 얘기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고, 사실은 그게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공적인 과정에 대한 설계나 논의나 혹은 그 장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거 다 생략되고 그냥 딱 정답 처럼 얘기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해야지, 우리가 인지해야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공공성도 무조건 좋은 거니까 공공성 확보해 이렇게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게 때로는 되게 상충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이 책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